어, 문재인 정부가 지금 3년 차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꼴이 날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꼴은 어떤 꼴이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탈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들은 스스로 잘했다고 자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게 이제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출산이 결혼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애를 낳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못하고 안 하거나 못하고 이 비혼 출산, 합계 출산이 되니까 인구 절벽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하냐? 우선은 너무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사람 상대의 조건만 보고 하다가 보니까 결혼 시기를 놓치고.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됐냐? 이 드라마 같은 거에서 사람들 눈높이만 잔뜩 높여놔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같은 걸 안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면 뭐 남자한테 집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 남자는 그거 못 마련하고 그러면 여자 눈높이에 안 맞고 쉽게 말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이거 해결책은 뭐 단기적으로 짝이 안 맞는 문제, 그런 것은 외국에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것도 단기적인 방책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비용을 낮추는 문제. 예를 들면 정부에서 뭐 신혼부부들한테 임대주택 같은 걸 준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책이 되겠고, 아까 이제 지자체 간의 인구 유입 경쟁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좋은 질문인데, 그 지방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서천 같은 데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우리 나세열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데, 나세열 후보가 12년 군수를 했는데 1년에 인구가 1200에서 1500이 줄어들었어요. 조그만 면 하나가 12년 동안 계속 없어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걸 이제 주민들이 또 시켜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시켜줘서 이 인구 문제에 관해서 일단 무능력이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무능력하다는 게. 이런 분들을 우선 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갈면 인구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참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연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좌파 정권으로 계속 이렇게 드라이브 걸고 가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꼴이 납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탈출하고,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인구 2,500만 중에 500만이 탈출을 했어요. 500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꼴이 나면은 지금 이 인구 절벽보다도 더 심각한 인구 5천만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만이 탈출한다. 인구 거의 소멸로 가는 거죠. 우선 그래서 인구 문제 해결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선 이 좌파 정권 종식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좌파 정권이 종식이 되면 네.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네, 좌파 정권이 종식되면 인구 저출산 문제 그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인구가 탈출하는 문제, 이거는 해결될 거예요. 근데 이 저출산 문제가 그 자체가 그렇게 재앙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삶의 질이 만약에 높아진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만은 생각 안 해요. 약간 그 여성을 성적화하는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번 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근데 남성 자체가 성이라는 개념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보령 서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구 유입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이걸 막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구 유입이 되려면 여기 공장도 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그 뭐하러 공장 들어오는데 평당 50만 원, 100만 원짜리 공장 부지를 뭐하러 제공합니까? 시골 가면 5만 원짜리 평당 5만 원짜리 논들 잔뜩 있어요. 예? 그 논들 갖다가 공장 하라고 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근데 제도로다가 우리나라 그 국토 그 무슨 법이에요 그게? 예? 국토개발. 예, 국토 뭐 계획법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계획법에 보면 이런 걸 갖다 공장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냐? 이 제도를 말이에요. 이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갖다가 이 지방에다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 국가와 국가 간에만 이 식민지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보면은 대도시와 지방도 그 비슷한 관계가 존재해요. 대도시에 맞게 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방에도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다 없어져 가지고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사는 그 상태보다 조금 난개발이 되더라도 농지 이런 데다가 공장도 마음대로 하라고 해봐요. 예를 들면 50만 원, 100만 원짜리 그 땅에다가 공장 짓느니 5만 원짜리 땅에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안 와요? 오죠. 그렇게 해서 지방도 살게 이걸 해줘야죠. 뭐하고 똑같냐? 이 경제학에서 보면 어느 한 직업이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면 다른 직업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일반 균형이 달성되잖아요. 또 어느 한쪽이 소득이 굉장히 낮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서 결국 균형이 달성되잖아요. 이 인구 문제도 정부에서 이걸 갖다 획일적인 법으로다가 통일하지 말고 이렇게 경제학에서 일반 균형이 달성되듯이 예를 들면 여기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지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공장들 입장에서는 지가가 낮으니까 나는 거기로 갈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균형을 맞춰가는 이런 정책을 해야죠. 보령보다 사실 서천이 더 낙후됐죠. 예, 낙후된 원인은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더 그래요.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기업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굳이 이렇게 이 제도를 갖다가 그 수도권 중심의 법과 제도를 갖다가 여기다 지금 굳이 적용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 규제 다 풀어버리면 어느 정도 이거 한 50% 60%는 해결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예, 규제가 문제예요. 규제가. 전번의 답변, 바로 전 질문의 답변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규제가 문제인데 네. 그러면 다 풀어준다고 그래서 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자체만 갖고 해결은 안 되는데 큰 틀에서 해결이 돼요. 큰 틀에서. 대신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난개발 감당해야죠. 난개발 감당해야 되는데 난개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화보다 차라리 난개발이 낫죠. 공동화보다. 공동화 돼가지고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사는 세상이 낫습니까? 아니면 군데군데 공장도 있고 농사도 있고 이렇게 겹쳐지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 낫습니까? 그 6차 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산업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아닙니까? 1차는 직접 생산하는 거고 농업, 광업. 2차는 그거 가공하는 거 공업이고, 그죠? 그 3차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걸 네. 결합한 게 6차 산업. 그렇죠. 이게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가지고 결합돼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글 쓰고 이런 사람들이 6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 허구라고 봅니다. 6차 산업이 지금 뭐 새삼스러운 거냐? 아니에요.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이 산업을 말이죠. 1차, 2차, 3차를 필요하면 결합도 하고 결합했다가 쪼개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살아온 그 계속 연장선상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무슨 6차 산업이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전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글 쓰는 사람들이 그 글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지금 6차 산업 관련해서 이제 농수산업이 또 각광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 경제에서 이 일반 균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균형이 뭐냐면 한쪽이 이렇게 이윤이 높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서 그 이윤이 낮아지고, 한쪽이 이윤이 너무 낮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평균화되는 게 일반 균형의 개념인데, 왜 농수산업이 지금 왜 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농수산업도 똑같이 일반 균형 이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농수산업이 소득이 굉장히 높았다 쳐요. 그럼 옆에 있는 고물 싸우는 사람이 아니 나보다 소득이 높네? 그러면 가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균형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다른 산업보다 특별하게 각광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종의 그 설계주의적인 생각인데, 그 다음에 지금 농수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혁신이 자꾸 각 산업에서 일어나잖아요. 각 산업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이제 이윤이 더 높아지고 어떤 부분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되면서 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농수산업도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고, 그 방향은 이 자연적인 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 발전 방향이 이제 정해지는데, 우리가 같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단지 이게 장래 어느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 저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설계주의적인 계획 경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 같아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으냐, 이게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인구를 늘리고 농촌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서 시골로 와야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지금 농촌하고 농업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자, 농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왜 문제가 됩니까? 해마다 과잉의 문제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죠. 과잉. 근데 과잉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그놈을 사들이고 보조금을 주고 이런 정책을 계속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 벼농사 쌀값이 떨어진다 쳐요. 이게 생산물 시장이죠. 쌀에 대한 생산물 시장이에요.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벼농사를 줄여야 되겠죠. 벼농사 줄여야 돼요. 그럼 벼농사 생산물 시장 앞에 무슨 시장이 있어요? 생산물 시장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요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소 시장. 그럼 벼농사의 생산물 그 요소 시장은 뭡니까? 생산의 3요소가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인데, 이 농업은 다른 공업하고 조금 다른 게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이 토지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토지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자, 쌀을 줄이려고 하면, 생산물을 줄이면 앞에 요소 있죠. 요소도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시장 일반 균형이 달성이 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해놨어요? 농지를 어떻게 해놨죠? 다른 걸로 못하거나 다른 걸로 전용을 하면 전용 부담금을 물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의 균형이 안 맞아 돌아가니까 항상 과잉 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왜 정부에서 농지 같은 거를 왜 농사만 져야 된다고 묶어놨습니까? 그게 농민을 위해서 묶어놓은 겁니까? 아니죠. 농사만 져야 된다고 묶어놓는 이유는 농사를 안 짓는 일반 국민들의 식량 안보라는 그 개념으로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식량 안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어놓은 건데, 자, 그러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유재산을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당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죠. 5공화국 때 상당보상에서 6공화국 때 정당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직불금 이런 걸 주는데,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직불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치 시혜적인 차원에서 주는 걸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국민들의 일반 그 상식과 이런 이론의 그 갭이 생기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것도 서천같이 인구가 말이에요. 1년에 옛날에 그 10몇만인데 지금 5만 얼마밖에 안 돼요. 사람도 없고 다 퍼져 있는데 농지에다가 왜 꼭 농사만 져야 되냐고요. 농지에다가 저 식당 하면 어떻고 농지에다가 저 공장 좀 하면 어떻고 이제 살 사람도 없는데 그 농지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보전 대책이라는 어떤 다른 저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환경 대책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식량 안보 문제예요. 식량 안보 문제. 예.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환경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그냥 시멘트만 위에 걷어내면 다시 농사 질 수 있어요. 이게 뭐 불가역적인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그 아까 그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도 거기 공감을 별로 못 하겠어요. 조기 폐지. 예. 왜 그러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데 미세먼지가 사실 저도 이 폐가 좀 안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으로 다 나와요. 어디서 와요?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그럼 왜 중국에서 오냐? 이 중국이란 나라가 말이죠. 바다에다가 근거어 놓고 여기 우리 땅이다. 여기 다니면 가만 안 둔다. 이런 깡패 국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규범이나 뭐 질서 이런 거에 그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동부에다가 쓰레기 처리장 이런 거 그 잔뜩 태우고 그러니까 그게 지구가 이렇게 동쪽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서평 타고 이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엉뚱하게 여기 뭐 보령화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민들 타고 다니는 1톤 트럭 이런 거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상당히 살아봐서 아는데 옛날에 서울의 버스, 지금은 가스버스인데 옛날에 서울버스가 다 뭐였습니까? 경유였어요, 경유. 자, 그리고 88년도에 그때 서울에 대다수 난방이 뭐였어요? 연탄이었어요, 연탄. 연탄이 뭐 나와요? 일산화탄소 나오죠. 경유에서 일산화탄소 나오죠. 자, 지금보다 오염물 배출량이 훨씬 많았는데도 88올림픽 때 88올림픽 때 한국에서 뭐가 유명했죠? 파란 하늘이 유명했어요. 파란 하늘이. 예? 하늘은 그렇게 이렇게 뿌옇지가 않았어요. 제가 주산에 사는데 주산에 그 하늘 그 뿌연 그 미세먼지하고 도대체 이 보령화력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경유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 이거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쉽게 말하면 중국에다 따져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지금 친중을 하고 중국에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친중을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국제 규범이라든가 이 질서 같은 걸 안 지키는 나라예요. 이거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힘이 약해요. 그럼 어디랑 가까워야 돼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미세먼지 같은 문제를 국제 문제화 시켜야 돼요. 국제 문제화 시켜서 중국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미국하고 같이 제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미세먼지 따지러 갔더니 시진핑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미세먼지 따질 거면 우리나라 오지도 말아라. 이래 버렸어요. 이 깡패 국가예요, 깡패 국가. 그거가 있는 말씀이시죠? 예, 깡패 국가예요. 아니 왜 미세먼지를 우리가 왜 안 따져야 돼? 숨쉬기 진짜 어려운데. 예? 아니 옛날에 그 연탄 떼고 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하늘이 맑았어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예. 지금 현재 그 조기 폐지한 걸 굉장히 잘한 거다? 아니죠. 그 조기 폐지도 그래요. 조기 폐지도 예를 들어서 2022년까지 그게 이제 유지되기로 했던 거잖아요. 왜 도대체가 중국에다 얘기를 안 하고 거기다 화풀이를 하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도대체가 왜 서울시도 서민들이 1톤 트럭 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냐 이거예요. 엉뚱한 데다 지금 화풀이 하는 거예요. 중국에다 화풀이를 해야 돼요. 보령화력 1, 2호기도 이거 굳이 이렇게 조기 폐지할 필요 없어요. 왜 3년 내용연수가 남았는데 왜 3년을 그냥 버립니까? 이거 낭비죠. 낭비예요, 낭비. 그리고 3년 유지하면 보령에 그 3년 동안 그 유지되는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 날라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게 이제
우리 보령에 뭐 경제 문제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 이거잖아요. 저는 이거 지금 핵폭탄 터지는 게 지금 수리탄 걱정한다고 생각해요. 아예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다 해가지고 실업자 잔뜩 늘어났지, 자영업자 다 망했지. 아니 그리고 남은 사람한테 또 실업자 늘어나고 자영업자 다 망해서 실업자 되니까 기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 더 걷어야 되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 가처분 소득이 줄으니까 소비가 줄을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죠. 소비가 줄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지금 자꾸 폭망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보령에 그것 때문에 소득 줄을 거 그거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핵폭탄 터지고 있는데 지금 수리탄 터지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좌파 정권 종식하는 게 가장 큰 차원에서 보령 경제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서천구는 한 뭐 9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그 비용을 갖다 잡고 있고, 그 중부발전 한 뭐 1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서천군 입장에서는 그 동백정이 복원되면은 그건 어차피 중부발전 돈으로 서천군에다가 시혜적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자체를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서천군 차원에서는 중부발전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해줘서 동백정이 생겨서 나쁠 건 적어도 없어요. 나쁠 거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해수욕장 있죠. 여기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해수욕장 그 자체가 그 자체만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이 해수욕장이 다른 뭐 리조트라든가 이런 위락시설들하고 또 그게 또 경쟁을 해요. 그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서천 군민들이 그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을 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그런 게 좀 저는 낮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뭐 500실 이상의 리조트를 건설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중부발전에서 500실 이상 리조트를 건설해 줬다 쳐요. 그러면 이 운영을 과연 중부발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천군에서 할 것인지, 그럼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이 리조트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계속 선순환을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중부발전에서 줘서 서천군에다 줘도 그걸 선순환 못 시키면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문의지도 못하고 그냥 폐물로다가 지금 놔두는 그 꼴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 리조트 500석 이상 그 짓는 거 있죠? 이거는 경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가지고 과연 이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저는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질이 대화 타협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정치의 기본 본질은 원래 이게 적과 동지의 질서예요.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 대화와 타협은 이건 뭐냐면 민주주의가 이제 그 다수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그 최종 의사결정 원리가 다수결의 원리인데 이 다수결이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대화와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다수결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다수결을 조금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민주주의가요,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민주주의가 돼요. 예를 들면 51%가요 49%를 향해서 저놈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이것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것도 민주주의거든요. 그죠? 너무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이게 유지가 되겠냐?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원래 이제 서구에서 발생이 됐는데 민주주의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기본 전제가 있어요. 다수결로도 제한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에는 반드시. 그게 이제 뭐냐면 소위 무슨 뭐 천부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법치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제한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좀 완화되긴 했지만 뭐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도 제한 못한다고 하는 이게 무슨 이 가치예요.
그러면 이 가치가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인간이 만든 가치잖아요. 이게 인간이 만든 가치인데 민주주의의 이 기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기독교 윤리가 깔려 있어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가 깔려 있어서 하나님이 기독교 저는 이제 종교는 안 믿는데 하나님이 이 개인의 인권을 갖다가 줬다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줬다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 다수결에 의해서도 이거는 침범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무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대화 중인 보수당이 있습니까? 뭐 대화 중인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요. 보수 통합은 아마 될 겁니다. 네,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보수 통합이 되면 저도 거기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보수 쪽에서 뭐 표가 갈라지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태흠 의원이 SBS에 출연해서 자, 우리 같은 당에 다른 후보가 있으면 내가 다른 국회의원들 용퇴하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나 먼저 용퇴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남아일원 중천금이라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